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의 서재쌤입니다. 강의를 올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2020학년도 새롭게 시작돼서 원래 수업을 하고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길어지네요, 휴학 기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전 국민이 다 힘든데 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찍어서 2, 3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들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생명과학 1 첫 번째 수업입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물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특히나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생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도 조금씩 변해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생명에 관한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생물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하나씩 알아보면서 생물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여기에 보면 6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특징은 다시 세분화해서 뒷부분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명과학이라는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에도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 세포라는 것은 구조적, 그다음에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먼저 구조적 단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생물은 뭐야?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야. 벽돌집은 벽돌을 모아서 만들죠. 그렇지? 생물이라는 것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기능적 단위라는 건 뭐냐면, 기능이라는 건 생물이 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생물이 하는 일, 이걸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 생명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생물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세포가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포가 하는 일이 결국 생명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수로 이루어진 생물이라고 하든,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물이 하던 모든 일은 다 세포가 한 일의 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물들을 따져보면 세포 하나가 생물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생물을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포 하나가 한 마리일 때, 잠깐 정리해보면 세포 한 개가 곧 하나의 생명체,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데, 세포 하나가 개체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세포 생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조직을 이룹니다. 그렇지? 뭐 껍질 세포끼리 모여서 상피 조직, 그렇죠? 근육 세포끼리 모여서 근육 조직,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하는 덩어리가 되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생물로서 기능하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생물이야. 이런 생물들을 우리 뭐라 합니까? 다세포 생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렇지? 단세포 생물이건 다세포 생물이건 다 뭐가 기본이 된다? 세포가 기본이 되고 이 세포가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단위이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인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다. 그렇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포는 뭐냐?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렇지? 하지만 세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살펴보자면 모든 세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그렇죠? 세포막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이 세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포 한 개가 똑같은 세포 두 개가 되고 그 세포가 다시 네 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커다란 개체가 되면 이 개체가 뭐야? 생식 과정을 통해서 또 자손을 만들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마리는 유한하지만 그 생물의 어떤 종 자체는 유한하지 않게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이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 세포에 대한 정보를 계속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그렇죠. DNA나 RNA.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이 유전 물질은 거의 대부분 DNA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 세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끊임없이 뭐 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물질들은 분해해서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이 안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이 안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거나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막, 유전물질, 효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초의 생명체들은 아마도 이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시점부터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르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생물은 없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라는 거예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정의하자면 이런 거지. 뭐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물질 대사가 왜 필요하고 물질 대사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이 하나 있다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자, 이게 세포야. 그렇죠? 또 하나의 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생물이건 간에 생명활동은 세포 단위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물체라고 본다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뭘 끌어들여? 그렇죠. 물질을 끌어들이잖아. 여러분들 뭔가를 계속 먹잖아요.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물질들은 이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한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생물체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물질들이 계속 흐른단 말이야. 생물들은. 그렇죠? 이렇게 물질이 흐르지 않으면 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 들어오는 물질과 나가는 물질이 같은 물질일까요? 다른 물질일까요? 그렇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 그 말은 이 안에서 물질이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이 안에 들어온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물질 변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화학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물질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 화학 반응들은 보통 막 그 뭐 연소나 뭐 이런 화학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생물의 몸속은 그렇게 고온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도 이런 화학 반응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효소. 그래서 모든 물질 변화, 화학 반응,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변화하는 거잖아. 근데 A라고 하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변할 때 그때 B라고 하는 물질이 A라고 하는 물질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차이의 에너지만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죠. 반대로 변화 전 물질보다 변화 후 물질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다면 그 차이 나는 에너지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뒤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 출입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하고 에너지 대사는 불가분의 관계다. 물질 대사하고 에너지 대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물질 대사를 왜 할까? 목적이 뭐겠어? 그렇지? 물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물들이 필요한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물질들을 외부에서 바로 다 들여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체 내에 있는 물질과 환경에 있는 물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서 생물체 내에 필요한 물질로 바꿔야 되겠지. 그게 물질 대사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물질 합성. 그렇죠? 요게 물질 대사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린 끊임없이 뭐해? 움직이고.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왜? 물질 대사에 뭐가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 물질 대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작은 물질, 이걸 우리가 저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은 물질이 큰 물질, 이거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이렇게 변화하는 물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물질은 원자 개수가 적어요. 그 원자가 적은 개수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작은 물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의 개수가 많아져.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려면 이런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 한다. 이렇게요. 그렇지? 이런 흡열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동화 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동은 같을 동자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달랐던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져서 커다란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좀 더 보면 뭔가 큰 물질을 새롭게 합쳐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불러? 합성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반대 과정도 있겠죠. 그렇지? 반대 과정은 어떻게 되겠어? 고분자 물질이 어떻게?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이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거죠. 그렇지? 이때는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에너지가 적은 물질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방출된단 말이야. 이건 무슨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물질 대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이화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이화작용이라는 말이 뭐겠어? 달을 이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쪼개져서 달라지는 작용이다 얘기하고, 화학적으로는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데 흡열, 동화, 합성 요 세 단어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발열, 분해, 이화 요 세 단어가 항상 같이 다닌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럼 동화의 예는 뭐가 있을까? 생물에서는 첫 번째로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이 어떤 거지? 뭐를? 이산화탄소 6개를 뭉쳐가지고, 그렇죠? 포도당 요렇게 만드는 거거든. 이산화탄소는 보면 CO2잖아요. 이제 원자 3개로 되어 있다고. 어떤 물질이야? 단순한 물질, 간단한 물질, 저분자 물질이죠. 근데 포도당은 어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다 묶여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게 24개의 원자가 덩어리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거대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에너지? 그렇지? 빛 에너지. 이렇게 흡수해서 뭘 만들어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해? 광합성, 동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자,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큰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지? 요 과정도 무슨 예가 되겠다? 동화의 예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예? 동화의 예.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화의 예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화의 예는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중학교 때도 배우고. 이건 뭐야? 포도당을 뭐 해서? 분해해서. 그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하고 광합성하고 정반대죠? 그치?
광합성의 역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소화가 있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쪼개는 반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쪼개면 그렇지 아미노산이 돼요. 탄수화물 쪼개면 단당류, 포도당 같은 게 되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의 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물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 여기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생물은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극에 적절히 뭐 해야 돼? 반응해야 돼. 환경이 변화하는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져요. 생명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뭔지 알겠지? 요 밑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거.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집니다. 그렇죠? 밝은 곳에서 동공이 커지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부시겠지? 안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작아져. 아이고야,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깜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누가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요것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이거는 모든 생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상승하면 땀이 분비되어 체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내 상태를 변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학생들이 반응하고 항상성이 무슨 차이가 있냐? 많이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봐. 외부 환경이 봐. 날씨가 더워. 그렇죠? 그러면 땀을 분비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땀이 분비되고 날씨가 추우면 또 그에 따른 반응을 하겠지. 날씨가 더우면 더운 데 따른 반응. 날씨가 추우면 추운 데 따른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반응이 다 합쳐지면 결국 어떻게 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체온이 상승할 때 땀이 분비되는 것, 요것만 보면 요거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항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항상성은 어떤 자극과 반응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반응이 항상성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항상성은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은 반응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모든 반응을 항상성에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죠. 항상성과는 관련 없이 하는 반응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면 항상성이 있다면 뭐가 더 큰 카테고리다? 그렇지. 반응이 더 큰 카테고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성은 유지죠. 유지고 반응은 대응이죠. 대응. 그렇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반응이고, 그렇죠?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뭐야? 항상성이야. 그렇죠? 근데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항상성의 예시를 알아두고 요것만큼은 우리가 항상성의 예로 외워둬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항상성의 예시로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거 뒤에 계속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그렇죠? 체온 유지 또는 체온 조절, 다음 혈당량 조절, 그다음에 삼투압 조절입니다. 자, 요 세 가지지. 이 세 가지는 항상성의 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냐 항상성이냐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시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데, 일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면 항상성의 예로, 그렇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대응은 자극과 반응의 예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했어요.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다음,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다음, 모든 생물은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갖는다. 자, 이게 생물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 때는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힘들게 한 해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위기를 기회 삼아 여러분들 한번 2020년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원래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뒤에 기자가 기회야. 그러니까 이거 꼭 위기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나에게 기회로 삼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생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